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마련한 두 번째 패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과제와 전략 주제로 한 두 번째 패널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혜정 중앙대 교수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외교, 국방 이렇게 세 분야에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 발표해 주실 분은 아주대의 이왕희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국방대의 정한범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이왕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서울대 박정우 박사님, 그 다음에 민정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의 박인희 기자님, 그리고 마지막 정한범 국방대 교수 발표에 대해서는 국방연구원의 박영환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제일 큰 문제라서 발표자들은 한 15분, 맥시멈 20분을 안 넘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토론자들한테는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토론을 듣고 그 이후에 충분히 리스폰스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왕희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이왕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이제 평가하고 그 과제와 추진 전략을 모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 이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외적 환경입니다. 이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건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건이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 제가 그냥 한중일 비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 중국은 5번 최고위급 협상을 했습니다. 5번. 일본은 8번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위급 회담을 23번 했습니다. 기간도 제일 길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이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내적으로는 계엄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협상팀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로 인해서 여러 번 바뀌고 협상 의제도 바뀌고 그 다음에 협상의 기조도 바뀌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안보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에 직면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장 당면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 정부, 전 정부의 정책의 유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8페이지 보시면 역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미중 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탈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중국과 이제 92년 수교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잡아서 경제도 발전하고 통상도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냐면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와 안보의 불균형. 왜냐하면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그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는 그냥 안보 우선, 경제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념과 이익 간의 불균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불균형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가 악화돼서 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역 적자 문제입니다. 1992년 우리가 수교를 했는데 9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는 대중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자국으로 반전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환율이 1,500원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가?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결국은 저는 이제 무역 적자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미국에게 많이 지금 거두고 있는데 미중의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무역 적자 지난 30년 동안 계속 우리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우리한테 불만 불평을 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 반대죠.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바로 통상 압력으로 들어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엄청난 관세,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세 가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그러니까 이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그죠?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용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노력 자체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110페이지 첫 번째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은 관세 협상 일지 고위급 회담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적은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 협상 대표도 계속 바뀌었고 협상 의제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치열하게 협상을 했는지 이것만 보셔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호관세는 이제 25%에서 15%를 내리고 그다음에 품목관세, 상품관세 중에 이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여전히 50%.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서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기준으로 내용과 방식으로 이제 크게 나눠 가지고 경제적인 변수를 위주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변수를 볼 건지, 그 다음에 평가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 스스로의 기준, 우리 스스로의 자체 평가로 볼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와 기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또는 이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이게 100% 긍정적인 평가도 없고 또 100%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이제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실제 이 협상을 담당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난다. 그죠? 다른 분들은 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칭찬했지만 협상의 주역인 김정관 장관은 너무 아쉽다. 너무 불만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계 자체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한미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특히 이제 8월 25일 이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 갑자기 뭐 한국이 혁명을 하고 있다,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한미 관계는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한미 관계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미 경중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 CSIS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언급하신 겁니다. 이제 안미 경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 안미 경중 이 문제는 상당히 과장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미 경중을 얘기하려면 그거는 최정점은 2013년에 있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또는 비중을 보면은 2014년이 피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안미 경중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봤는데 제가 그래서 통계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출, 수입,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흑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보시기 어려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가 변했다. 우리가 그 전 202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흑자를 얻었기 때문에 안미 경중,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안미 경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무역 수지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2020년대 초반에 역전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절대 줄질 않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수출도 늘고. 근데 수입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안 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한령 같은 것이 본격화될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거는 이제 1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중요 품목의 국가별 수입 비중, 그 다음에 고의존도 품목, 이게 이제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중간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분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간재의 핵심적인 품목들을 우리가 중국에서 얼마나 수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중국의 순위가 1, 2, 3위 중에 몇 위에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사실은 중국이 이런 그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딱 걸어버리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거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의 이제 소부장, 중간재를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한쪽 편향으로 가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는 양쪽으로부터 다 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 전략과 과제와 를 보면은 지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이제 상단에 추진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올해와 내년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베이징에 다녀왔는데 베이징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국의 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 중국을 굉장히 이제 우선시한다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선미후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이게 좀 바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빈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확실히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는 경제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걸 미국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경 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이제 안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져서 이제 선한 후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핵추진 잠수함,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뭐 중국과는 이제 서해에 설치한 이 불법 구조물 문제 그 문제도 이제 굉장히 큰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올해는 이제 외부 문제가 내부 문제보다 훨씬 중요했다. 물론 내부 문제도 엄청 컸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엄청 큰 부담이다. 정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컸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방 선거가 있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간 선거를 위해서 지금 중국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수입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계속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화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제재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년 그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점이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이제 내년 과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미 간에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2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를 할 것인지 처음부터 이제 잘 설계를 해야지 이제 우리 경제에 부담도 주지 않고 미국의 이제 첨단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창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이제 FTA 2단계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협상을 해야 되는 중국 상무부나 이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뭐 지금 진행되는 건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을 해야 된다. 미중을 관리하더라도 요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듯이 이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미중을 관리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올해 이제 G20 정상회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기 전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들 대통령이 순방을 하셨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너무 종합적 균형적 평가 잘해 주시고 추진 전략 과제도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 이 패널에 대해서 뭐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 경제 안보인데 외교나 안보 이렇게 저희가 세 개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그 이슈 영역 간에 일정한 연계가 있어서 관세에서 상당히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외교나 안보 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두 분도 그 연계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자분들도 뭐 특히 박민희 선생 자유롭게 그 한중 관계, 뭐 미중 관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정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국립외교 민정원입니다. 좋은 자리 불러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요청받은 게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평가 및 주요 과제인데요. 되게 큰 주제여서 어떻게 발제문을 써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서 초기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 그리고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한미일 협력 기조를 유지해가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에이펙 때가 와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복원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 실용 외교의 지평을 한반도 너머로 이제 뻗쳐나가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 역량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썼던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다듬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고, 과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우리의 어떤 포지셔닝,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 그다음에 북미 관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 핵심 강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적기는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높은 곳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야.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던져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국익중 실용 외교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워낙 뭐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부분 얘기가 됐고 실제 6개월 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에 출범 초기부터 많은 방점이 찍혔고요. 이왕이 요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협상, 그리고 두 번의 정상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미 관계가 마음에는 미국의 공세적인 그러한
대외 정책 기조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되게 돌아온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 어떤 그 보여줬고요. 그래서 국익중심 실효의견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는데 가장 핵심을 두고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 한미 정상회담 2번 개최를 통해 가지고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부분에서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어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를 이제 그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톨들을 만든 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주변에서 우호적인 우리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 한미일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굳건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토대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러시아와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밀어두고 물밑에서 잘 이제 조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만드는 부분,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더 나아간다면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우리의 역량을 투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반 분야에 걸쳐서 우리의 역량을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핵심 강국의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핵심 강국이라는 용어도 그 캠프 때나 초기에는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선도 국가냐 핵심 국가냐 여러 국가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글로벌 핵심 강국이라는 그 용어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역량 그리고 어떤 K컬처 어떤 소프트 파워의 역량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그 선도 국가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G20 정상회의에서 AI 선도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은요 국익중심 실용회의 토대를 지난 6개월 동안 잘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어떤 그 외교를 정상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암울했기 때문에 외교 안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국 파트너들 오면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한국 어떻게 되는 거냐, 국내 정치에 대해서 소명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빨리 정리가 돼서 평화롭게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된 부분,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본격화한 이런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중 관계는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일본 전문가도 아니고요, 중국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미 관계 적다가 그것만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곁다리로 썼던 보고서에서 이제 정리해놨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했고 경제 통상 부분의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의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나름대로는 선방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과제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어떤 핵 주권을 우리가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 30년 동안의 수건을 풀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워싱턴이라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뭐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얘기하면서 모든 게 불확실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너지부가 어떤 우리의 원자력 역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나 그거는 소통의 부재가 갖고 오는 어떤 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마무리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지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의 상업적 군사적 이용에 어떤 가치를 미국에게 어떤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번에 이러한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역시 그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떤 중요성이 있을 때 뭔가 어떤 그 양국 간의 현안에 있어서 어떤 진전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어떤 그 전략적 가치라든지 어떤 중요성을 유지할 때만 그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논의에 있어서 어떤 그 진전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대통령께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한일 관계가 잘 유지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일본 정부의 어떤 독도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요. 어쨌든 그 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만든 것이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디테일에 나가면서 또 어떤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양국 간의 경제 관계도 어떤 수직적인 분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양국 관계를 확립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 부분에 협력을 해 나간다면 서로 중국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경쟁이라든지 어떤 중일 간의 갈등을 보면 한국의 중요성은 한동안 상당히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어떤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에서는 꽃놀이표를 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운이 좋다고 할까요? 어려운 협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대외적인 제약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요 과제인데요. 첫 번째 적어놓은 것이 이제 한미동맹 미래형 전략화란 말인데 미래형 전략화란 말은 그냥 대통령께서 한번 쓰시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거론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갖고 있는 어떤 용어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톤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뭔가 좀 용어를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보다가 미래형 전략화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이거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 유연성이 갖고 있는 주한미군의 어떤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영내 한반도 방위보다는 영내에서의 어떤 주한미군의 확대된 역할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우리 국내적인 정치적 혼란 어떤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게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떤 바꿀 수 있는 어떤 전환시킬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래형 전략화라는 부분을 좀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어떤 한반도 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영내 활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조용하게 우리가 어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GDP 대비 국방비를 좀 증액을 하고요. 미국 상무기도 더 사줘가지고 어떤 그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대북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기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최근에 그 텍사스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뭐 모범 동맹이란 얘기를 듣는 게 개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우호적으로 가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그 안보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그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각되지 않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8월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말씀드렸던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 부분 그리고 이제 핵 주권 확보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는 그런 어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워싱턴에서 갖고 있는 행정부에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교와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NSS에서도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요지도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남은 3년 동안 잘 우리가 좀 이렇게 쫙 쫙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주 국방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북미 관계는요. 현재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느 국가를 향해서도 정책이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책도 마찬가지고 대한국 정책, 대북 정책도 없다고. 이게 워싱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씁쓸하긴 한데요. 트럼프의 개인기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고 즉흥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한국 정책도 어떤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어떤 트럼프가 원하는 경제통상 부분에서 그 방향으로 아까 이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대북 정책도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또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 있는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 내년 4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전후로 해가지고 두 분이 만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사이의 그 관계인데 아까 이제 이용희 교수님께서 안미 경중이 끝나고 이제 안미 경미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안미 경중이 끝났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지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압박을 덜 느끼면서 우리 가진 첨단 기술 전략산업 분야의 강점을 이제 계속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냥 안미 경제는 세계와 함께하는 것이다. 미국과 첨단 기술 전략산업은 함께하고 그리고 어떤 그 미국 주도의 어떤 소다자 다자 그러니까 기술 선진 국가의 협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중국의 압박을 좀 희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협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라든지 어떤 여러 국가들이 있거든 중국이 주는 그런 압박 그리고 어떤 미국의 패권이 이제 사라지면서 다국가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제 모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은 아닙니다만 어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핵심 분야에서는 선도하는 역할 그게 이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AI 분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대를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이제 토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선방했다. 상황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평가하면 그 부분은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약간 톤은 다른 것 같아요. 안미 경중만 보면 이왕희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하는 부분 구조적인 취약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 안미 경세에서 경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정한봉 교수께서 미국 국가안보 전략부터 시작하시니까 논의가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15분 예, 최대 20분 안에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재밌는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최근에 이 국가안보 전략을 내놔가지고 사실 제가 이 발제문을 썼다가 앞부분을 다시 지금 앞에 보시면 앞에는 지금 이게 개조식으로 돼 있고 뒤에는 서술식으로 돼 있잖아요. 좀 앞부분을 급히 추가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쓴 거거든요. 국가안보 전략 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또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조는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서반구, 그러니까 미주 지역의 우위 확보와 대규모 이민의 종식, 그다음에 주권, 국경,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그런 국가안보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이 바이든 정부가 2022년에 얘기했던 민주 대 권위주의 이런 가치 중심의 동맹 질서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19세기 원로주의를 재해석해서 부활시켜서 미주 지역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 지위나 군사 경제 영향력을 재확보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이민 문제, 그러니까 대량 이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 이런 이제 그 제가 여기 140페이지 보면 뭐 항목별로 쭉 써놨는데 뭐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뭐 불법 이민,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부담 전가, 나토 동맹국, 뭐 가치 공동체, 뭐 중국, 대만, 인도 태평양 뭐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제일 재밌는 표현은 그래도 그 유럽을 문명적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 굉장히 약간 좀 충격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또 유럽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유럽을 비난하는 논조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전략 경쟁이다 그러면 일단 중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압박하고 또 러시아도 중국의 잠재적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하는 이런 톤을 좀 기대를 했다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이 위협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중국과의 경쟁이 맞기 때문에 뭐 전략 경쟁인지 아닌지 떠나서 중국과의 경쟁이 맞기 때문에 중국 외에는 경쟁하는 국가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군은 날리고 있지만 일기 때 전면적으로 그 대립하던 그런 톤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래서 중국을 거의 그 대만 문제나 뭐 이런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부분적인 위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동맹 내지는 우호국가,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걱정 내지는 비난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명적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 내 국가주의나 우파 민족주의 세력을 사실상 우호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꿔보면 유럽에 우리가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민주주의를 일종의 자유주의로부터 출발한 문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회의 도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야, 저것도 그냥 우리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처럼, 유럽 문명,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아예 이런 극우 민족주의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큰 충격적인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두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도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서 지금 현재 정부 출범할 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 굉장히 우려 사항이 많았지만, 그걸 어쨌든 현재 상황은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도 굉장히 그런 극우 프레임에서 이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던 걸 우리 전 국민들이 목도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제 위험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내의 위험일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위험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 또는 트럼피즘이 미국 내에서 생존하고 그것이 이 세력을 확장해 갈 수도 있다는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벤스가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던지지만 벤스는 아주 잘 정돈해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체제,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남북 간의 체제 경쟁 이런 차원의 체제가 아니고요. 정말 문명사적인 체제의 위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앞서서 관세 얘기도 하셨고 뭐 실용 얘기도 하셨고,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기본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한 단어들이 마치 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국익이나 실용이 너무나 그냥 이건 당연한 일반적인 용어들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이고, 금방 우리 민정훈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래형 전략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호응을 하면서 살짝 뒤트는 차원에서 이제 전략화라고 하는 건,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수식어로 쓰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전략적인 뭐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략화가 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발제문에 뭐 써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작년에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미 이게 이제 반영이 돼 있고, 이게 뭐 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여기 이 내용들이 다 좀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읽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쓰긴 좀 부적절한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대개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첫째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그대로 받기는 사실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뭐 물론 동맹국으로서 어느 정도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온전히 그대로 받아서 현재도 중국과의 최전선에 우리가 있는데 중국의 모든 걸 우리가 다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대만 문제에 주한미군이 개입을 하고 한국군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 어떤 지원이라도 한다면, 예를 들어 사이버나 이런 완전히 비물리적인 이런 지원이라도 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폭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약간 좀, 예, 물론 그게 저는 실현이 뭐 일단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예 안 받을 수도 없는 게, 이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정도 호응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소위 그동안 박정희 때부터 쭉 우리가 추구해왔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문서화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전략화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하면서 제가 직접 쓴 거지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임박한, 전환이 임박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 현실상 만약에 이런 진보 정부가 전작권 전환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이 소위 빨갱이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논의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고 암묵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쓸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청와대 쪽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로 어차피 가니까 청와대라고 했어요. 청와대 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와서 과감하게 이걸 그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추진도 아니에요. 그냥 전환이, 마지막에 추진이란 단어도 제가 마지막에 삭제를 했습니다.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라는 단어 빼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략적 유연성과 어느 정도의 딜이, 이 암묵적인 딜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제가 이제 안보실에 확인한 결과 워싱턴 정상회의 때부터 의제에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다른, 이제 특히 이제 관세 문제겠죠.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좀 후순위로 밀려서 그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그렇지만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경주 에이펙이 있기 전에 안보실 이제 최고위층에서 얘기하기를 안보 협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팩트시트 쓸 수 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서 한묶음으로 팩트시트를 쓰겠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면 관세가 안 되고 뒤처져 버릴 수도 있어서 관세를 견인하기 위해서 안보 팩트시트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한묶음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세 협상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잘 해결이 된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쫓기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게 이 원자력 협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이미 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자력 협정, 그러니까 그 원자력 잠수함 얘기는 사실 참모진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 현장에서 결정하고 이 모두 발언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 지도자가
굉장한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기서 회담 모두에 내가 공개 발언에 던져버려서 트럼프의 예스를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받아내겠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 밑에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뭐 이 미국을 움직이는 관료 집단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예스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략적으로 던졌는데 그게 이제 잘 먹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원자력 협정까지도 지금 우리가 쭉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뭐 다 비슷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과감하게 던져보자라고 하는 쪽과 이거 좀 천천히 외교 문제를 먼저 다지고 가자고 하는 쪽에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 박민희 교수님도 계시는데 언론에서는 뭐 동맹파 자주파 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건강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부는 산업부의 역할이 있고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산업부가 환경부 역할을 하려고 하고 환경부가 산업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이 있고 외교부 국방부는 외교부 국방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각 부의 장관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 그 강한 주장을 하고 우리 안보실 내에서 그런 활발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 정부가 건강하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북한 문제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북한을 자기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다루지 못한다. 지금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 정한범 교수님이 너무 친정부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에서 일종의 문화전쟁, 이념전쟁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정적,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토론자들은 조금 더 날카롭게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 순서 그대로 박정우 선생님부터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우입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각자 분야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이 엿보이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저기 한미나 한중 관계, 그게 뭐 지금 한국 경제안보 확충의 요추라는 것은 누구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한미 협상은 아시다시피 잘 이제 좀 물꼬가 터졌고 무난히 좀 진행될 것 같고, 남은 것은 이제 한중 협상이 되겠습니다. 한국,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 외교안보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토론할 주제인 경제안보 포커싱이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APEC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중국 관련 통계들을 봤는데, 저희 한국이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경제안보 분야에서 이길 수 있는 게 100개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100개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중국 통계로 봐서 일어나 싶어가지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제 3국 통계를 또 봤는데 이거 너무 탁월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11월 이번 그 2025년 11월 1개월간에 18.9%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달까지 그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거기 무역 수지 흑자가. 그걸 어디서 다 가져오나 봤더니 EU에서 가져옵니다. EU에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거기 오죽하면 마크롱이 12월 8일입니까? 엊그저께 중국이 계속 이렇게 저가 공세하면서 제조업을 유럽 제조업 산업을 좀 붕괴시킬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관세 물릴 수도 있다, 이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런 정도로 그 중국의 EU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번 달에만 14.8%가 증가했고,
그것도 이제 뭐 예전 같은 전통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선박, 반도체, 자동차 순으로 중국 첨단 기술 산업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의 대약진 속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 바로 이제 그런 그 전략과 그 방향이 곧 한국 경제 안보가 직견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한 우리 이하인 교수님, 그 통찰과 분석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군더더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더 덧붙여가지고 경제 안보하면 이제 그 중심 중에 미중 미국 관계, 통상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확보, 그리고 그 핵심 관부 공급망 확보, 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관부 공급망 다양한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국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수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고, 또 광물 공급망 다변화해야지 중국이 이렇게 그 자원을 무기화할 때, 또는 그 특정 국가가 특정 이제 광물을 갖다 무기화할 때 크게 이제 그 충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딱 한번 자원 외교를 주창하면서 해외로 광물 공급망 확장을 위해서 개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명박식이죠, 이명박식인데 이른바 자원 외교로 드라이브를 크게 걸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랬냐면 그때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연간 2조 원씩 갑자기 어디셔널로 예산을 배정 주면서 무조건 개척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광물자원공사 사람들이 제가 그때 거기 그 몽골에서 지금 공부할 때인데 지부를 만들고 서둘러 광산 계약을 하고 그때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너지나 자원이나 광물 같은 거를 광산들을 함부로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팔로도 거기 유통로도 없는데 확보도 안 된 상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됐죠, 광물자원공사. 그래서 2021년도인가요? 끝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한국 광해관리공단과 같이 합쳐집니다. 흡수 통합되게 되죠. 한국의 그게 대기업들은 보통 자원 유통이나 공급망 확보 그 포션을 차지하는데 주로 이제 신경을 쓰지 한국의 세계적인 광물 거기 개발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만 신경 쓰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일정 부분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적으로 뭔가 좀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한데 그걸 역할을 해주는 게 한국 광물자원공사였는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성급한 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적이고 좀 지속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섣불리 5년 안에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망신살이 뻗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국의 이제 그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해서 해외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해서 이게 크게 거기 뭐 누가 엄두를 못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주장한 사람이 없다가 이번 정부에 이제 국정과제 만들면서 신남방, 신북방 그 관련 정책들이 좀 개선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남방도 그렇고 신북방도 그렇고 거기 광물자원 공급망 관련한 내용들이 안에 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된 내용에는 단순히 이제 그냥 집행을 확대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 외교부나 혹은 담당 부처들이 이제 그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들은 이제 그 세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아시아나 몽골 같은 데가 자원 부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들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그 한국에서 아마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정례하게 돼서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또 2021년부터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지금 FTA 체결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즈베키스탄하고 FTA 체결을 이번 정권 안에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교두보 삼아서 카스피아나 중앙아시아, 중동으로 경제 안보나 통상 외교 영역을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몽골도 2016년부터 항공 경제 도망자 협정이 계속 이제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산자부에서 외교부로 이제 주무부처가 바뀌고 그런 다음에 또 정권도 이렇게 바뀌면서 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내에서도 이걸 마무리 짓고 이 안에 내용 중에서 광물 자원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인 광물 자원 수급을 위해서 이제 그게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국정과제나 계획을 세워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경제안보 하면 공급망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그때 한번 그 국정에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혼자서 이제 가서 혼자 탈레틀레 가가지고 물론 이하인 교수님하고 그게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혼자 탈레틀레 허를 다시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관련 사람들한테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 해외 통상이나 그 경제 통상이나 혹은 경제 안보나 그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 그런 거는 좀 산자부에서 만약 산업통상사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산자부에 전화 받더니 기재부에 공급망 안정화위원회가 기재부가 돌리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 연락해 봤더니 아니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그게 국정원도 다 깨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이제 경제안보 거기 국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국정원도 국정원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게 여기저기 부처에 다 그렇게 공무원 관련 위원회들이 다 있는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실질적인 무슨 성과도 없다.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그 이하인 교수님하고 상의하기를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꼭 있어야겠다. 그거를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하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그 결과로 지금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정례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서 그 지지난달에 10월달에 그 안보실 제3차장 주제로 경제안보 거기 점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안보 비서관실이 그 안보실 제3차장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보실 제3차장이 이거 그 정례에서 개최해가지고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안보 확충을 위한 뭐 제도적 기반이나 그런 것 그 시스템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이제 그 잘 운영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는 담당 공무원들 또 공직자들 그런 몫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이 국정과제를 기획했던 사람들로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지원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민희 선생님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민 선생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앞에 네 분이 다 너무 이재명 정부 너무 잘해왔다는 얘기만 하셔서 저는 아마 이제 그래도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기자이고 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기자란 약간 원래 걱정과 비판을 많이 하는 회라 보니까 조금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보면은 뭐 이제 개엄 이후 첫 6개월은 정말 외교부 담당 기자들도 할 일이 하나도 없이 아까 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외교 실종하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 외교가 다시 가동된 거. 그다음에 트럼프 뭐 미국 우선주의 기환해가지고 그게 마침 이재명 정부하고 약 몇 개월 사이로 맞물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동맹 압박하고 관세 전쟁 벌였던 거.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북한이 적대적 두국과 계속하고 전혀 이제 북러 중국과 이제 전략적 공조 심화하면서 전혀 한국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일본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 딜레마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외교는 이전 그 한국 방위 태세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신중한 연속성과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아까 20몇 번 협상을 하면서 어쨌든 버티기를 병행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선방과 관리를 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서도 아직 장기적인 전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너무 6개월 만에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해야 됐던 상황인 것 같고 또 약간 특징으로 보면 이제 뭐 각 언론이 막 주목하고 좀 뭐 침소봉대하는 것도 없진 않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인 것도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어떤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외교 참모, 외교 짜르가 있고 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거였던 반면 이 대통령은 뭐 소위 자주파 동맹파라고 불리는 여러 다른 목소리 공존하고 이 대통령이 그 중에서 이제 사안별을 픽하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아까 개인기가 굉장히 뭐 임기응변이 잘 작동하고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 위태로운 균형이 어떻게 될까가 앞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민 교수님이 워낙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이제 잘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과제 측면에서 좀 더 보면은
이제 그 한미 팩트시트 뭐 어렵게 나왔지만 그 이행이 앞으로 좀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매우 불공평한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거의 뜯기다시피 하는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덜 뜯기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형태로 할 수 있을까? 사실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안보 분야에서는 뭐 이게 이제 한국 외교안보 경제 전반이 한미 협력 축으로 좀 재조정되고 뭐 좀 우리한테 좋은 면이라면 국방이나 뭐 기술 에너지 분야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에서 이제 이견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 교수님은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팩트시트의 맨 마지막 부분 그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농축 재처리 이 부분을 봐도 사실 막판에 끝까지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뭐 안보실장이 그 미국 정부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 이견을 내서 굉장히 뭐 발표 순간까지도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순조로운 것 같았지만 디테일은 지금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뭐 미국 쪽 관리들 얘기 들어보면 아 그건 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다. 뭐 계속 뭐 디테일을 굉장히 어렵다. 자기들도 미국 사람들도 에너지부 반대도 크고 얼마나 그 의회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거 줄 아느냐.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쨌든 이걸 해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뭐 이제 뭐 안보실의 컨트롤 타워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한미 간에 계속 이견만 노출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내년에 정말 우리 외교 안보의 중요한 이제 뭐 시금석이자 과제이자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에서는 시진핑 11년 만에 국빈 방문도 하고 뭐 좀 굉장히 최악의 상황 뭐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관리 가능 단계로 전환을 시킨 것은 분명한데 한중 관계에서는 뭐 이제 너무 구조적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불만이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왜 미국만 계속 챙기냐? 미국 중심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한미동맹 현대화나 뭐 핵추진 잠수함 이게 결국은 뭐 미국 관리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한미동맹이 대중국 견제로 확장될 거라는 가능성을 중국은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좀 민 교수님이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중 관계랑도 좀 연관이 있지만 이제 북핵 협상 가능성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 문제를 가장 주요 과제로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관계자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관심 있게 내세우는 게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면 그때 맞물려서 북미 대화 재개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놓고 뭐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북미 간에 움직이기 전에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이걸 가지고 의논하기 전에 우리가 조기 방중해서 이 문제를 좀 한중 간에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뭐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오는 것은 좋은데 와서 북핵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북핵 문제를 좀 한국하고 얘기하는 게 꺼리면서 아 우리 레버리지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뭐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거를 가지고 좀 한국하고 지금 밀당을 하면서 좀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북핵 문제에서 지금 한중 간의 사이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우리는 중국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라는 문제가 사실 너무 좀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한중 관계에서. 그런데 또 북한 문제는 이미 이전하고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중국도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다극질서의 문제가 돼서 한중 관계 문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북한 남북 관계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말하면 유라시아 동서가 이제 연결된 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미국도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비핵화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무슨 군비 통제
이런 걸로 가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이것이 비핵화 목표를 놔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군비 통제 협상으로 간다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좀 우리한테 좋은지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논의하면 좋다고 좀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는 이 북핵 문제 관리가 될 것인지 그것도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의 그 발표문 그 134쪽 거기 보면은 이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좀 이루어졌던 걸로 써주고 계시는데 사실 또 제가 미국 쪽 그 담당자라고 하던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전혀 없었다 그러거든요. 북한이 절대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4월 북미 대화 재개설이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불투명한 거죠. 북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사실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어느 정도 가고 북한이 그것을 어떤 영향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좀 뭐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거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북한이 이거에 어떤 반응을 할지 그다음에 북러 협력이 어떤 식으로 좀 장기 지속된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일 갈등이 약간 처음에는 우리도 약간 강 건너 불구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이 총리의 이제 약간 잘못된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좀 약간 판세를 바꾸는 걸로 만들고 있고 우리도 이 대통령의 이제 실용 외교에서는 한미일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중일도 하면서 같이 관리해 나갔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 한중일 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영내 긴장은 높아지고 또 이거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재무장 더 빨라질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잘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까 다 NSS 얘기 전 세션에서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좀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이제 실용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조금은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사실 그게 이제 올해 6개월은 너무 어려워서 못했지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하게 이제 어떤 분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하는 정부다라고 처음에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한 축에서 보면 이번 NSS에 나타난 것은 명확하게 서방구로 빠져서 여구에서 균형만 잡고 앞에 동맹들을 내세워서 니네들이 중국 견제하라 하면서도 뭐 어떤 것도 책임은 안지를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뭐 국방 전문지 디펜스 원이라는 데서 보도했고 아직 뭐 백악관이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원래 이거 풀 버전을 보면 원래 이제 이거의 초고 같은 거죠. 그걸 보면은 앞으로는 미, 중, 러, 인도, 일본을 중심으로 G7이 아니라 코어 5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주요 세계 연안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린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트럼프는 우리가 중국 견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그라운드에 있는 뭐 기존 군사 사령관들은 뭐 중국 견제 막 얘기하고 한국이 중국 견제 나서라 이런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큰 나라들이 거래해서 큰 거는 담판하고 정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따르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 NSS에서 사실 그런 거가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약간 기존 틀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뭐 베센트 장관 말로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4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강대국 간에 거래가 엄청나게 단판으로 커지고 우리는 그런 강대국 세력의 만나는 그런 약간 이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 이런 거 있는 건데 우리가 좀 약간 기존의 그런 틀로만 좀 우리 너무 괜찮은 것 같다. 백시스트 잘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민 교수님의 그거의 안미 경세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사실 안미는 가능한가? 우리가 미국을 완전히 믿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경세도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왕희 선생님의 그거에 말씀 들어보면 사실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중국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 이게 뭐 유럽도 고민이지만 우리도 고민인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정말 다변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면 곳곳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과 부딪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진 뭐 한국, 일본, 유럽, 호주,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뭘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좀 이렇게 안미 경세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항목별로 만들어지 않으면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환 선생님 이어서 토론해 주시죠. 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원고를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제가 사실 감히 이렇게 평가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토론자라는 자격으로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완성도가 꽤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당 대표한테 보고할 문건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잘 만드시지 않았을까. 예, 당연히 이제 퀄리티가 보장이 된 원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일치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정책을 보고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일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예,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학술적으로 논쟁을 한다기보다 뭐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는 뭐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제 뭐 제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미국에 대한 문제, 뭐 정화문 교수님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 당선을 예측했던 것으로 매우 유명한 교수님이시긴 한데, 트럼프의 정책이 그럼 과연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정책에서 돌출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뭐 오바마 때부터도 그랬고, 그 미국의 정책은 초격차를 상실하면서 이미 고립주의적인 특성이 이미 정도와 속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에도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이 경향성이 트럼프를 우리가 뭐 치운다든지 지나간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고민이 되는 문제고, 이런 토론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이제 다양한 토론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 강대국 간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인식은 아주 개인적인 지도자의 특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인은 인식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본인이 80년대 전후로 대통령을 한참 꿈꾸던 시기에, 정치를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에 본인의 이상향으로 지향했던 레이건을 보면서 본인이 제2의 레이건이라는 좀 그런 자기적인 인식이 되게 좀 의외로 정부 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지도자 개인적 특성은 유럽에 관한 부분도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자격지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 재정적으로는 미국보다 부족한데 그런 유럽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소멸하는 국가라고 비난하는데, 사실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런 인식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미국과 중국은 서로 힘들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그 물가 상승률의 만큼 겨우겨우 넘어설까 말까 사실상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유럽은 아예 그냥 명목적인 경제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인식에서 숫자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인데, 더 나아가서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우리가 이제 다원성을 추구하는 비교적 EU라는 체계, 유럽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런 좀 현실주의적인, 소위 이제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지향성과는 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에 편승한다라는,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연루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2기의 정책은 극단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존의 미국이 원하는 관여를 계속하고 싶지만 역할은 낮추면서 동맹의 역할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편익을 올리는, 그래서 여기 나오면 힘에 의한 평화, 거래주의적인 동맹 간, 고립주의적인 안보 간, 그리고 뭐 인태 전략의 방향성 계승은 저 앞에다 그 수식어를 다 똑같이 붙이고 싶어요.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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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선택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편익을 높이지만 부담은 동맹국이 지고, 힘을 위한 평화도 미국의 힘을 다 키우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힘을 키우고, 거래도 미국에 이로운 거래를 하고, 고립주의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관여는 지속하고 싶고, 인태 전략도 방향성을 계산한다고 하지만 결국 동맹을 활용하는 선택적. 예, 그래서 좀 이런 선택적인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미국이 선택적인 거를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144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연루를 강요하고 부담을 늘리면서 본인들은 좀 선택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미국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과 관련해서 단일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만나는 인태 지역에서 또는 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는 당연히 주한미군의 유용성, 아까도 제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브런슨 장군이 공개한 뒤집어진 그 지도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꽤 크다. 예. 왜냐하면 워싱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수단적인 것보다는 부담이라는 쪽으로 더 작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부에서의 워싱턴의 목소리, 하와이의 목소리, 한국의 목소리, 도쿄의 목소리는 좀 미국 내에서도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냉철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러면 정책이 과연 그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내용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뭐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보다 실용적이라고 접근하는 부분을 부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우리가 그 페이스메이커였지 피스메이커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더 실용적이다. 예. 그거를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를 조율하지만 애써 우리가 한 자리를 앉고 싶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속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역할 분담, 어떻게 보면 역할의 조정을 한 부분은 실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핵 대응에 있어서 이 대중국 문제가 앞서서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이 부분 문제를 어떻게 절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라는 게 중국이 생각하는 비확산이 북한에게 바라보는 것과 한국에 바라보는 게 분명히 다르겠죠. 예.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갖는 거는 분명히 마음에 안 들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는 그보다는 덜 마음에 안 드는 게 중국의 속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거를 갖다 비례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인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은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최근에 중일 갈등 문제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언급이 됐지만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이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사실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다연역 사령부를 만들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봉쇄 전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발, 두 발 뒤에 있을 뿐이지, 결국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미국의 활용,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기여, 결국 이제 같은 시기에 문제가 조만간에 닥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되게 시금석으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의 역할이 파트너나 조력자가 될 것인가? 이건 아마 우리가 선택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대행자나 대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보다 종속적인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국익 중심의 시도 외교를 하겠다 그러면 앞에를 지향할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 목표는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촉진을 해야 되는데, 촉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해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 목표들을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시기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대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기 이후에도 만약에 이거를 지속해야 한다면 그걸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임기 이후가 벌써 먼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4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어떻게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한봉 교수님께서 여기는 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세 분 토론의 톤을 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 조금 비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 6개월은 선방했다고 치고 내년은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다라는 거고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예, 여기 중일 갈등 같은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성 구조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의 도전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뭐냐. 예,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 도전에 대한 얘기를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부분에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간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좌표인데 그 미래형 전략화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두 개를 합해보면. 그리고 이게 그 미국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뭐 대침체 있을 때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비용은 동맹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된다면 과연, 그리고 아까 중국 같으니 만약에 대만 급변 사태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라도 관여를 하면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사드 보복 때처럼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각각 5분 정도씩 쓴다고 생각하시고 역순으로 정한봉 교수부터 그리고 예, 저는 제가 친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저기 우리 박용현 박사가 친 정한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질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뭐 이재명 정부에 뭐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넘어서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이후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답변에 직접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대부분 다 좀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쓰지 말고 해야 돼. 우리는 너무 우리 학자들은 특히 뭔가를 아주 간결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글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습성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그걸 요구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좀 그 입장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니까 야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쓰는 것이 정말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이 전략적 유연성이 결국 그래 우리한테 이 전작권 전환해주고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니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니? 뭐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맡으면 너네는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 우리 여기에 묶여 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 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전부가 물론 이제 우리 비용에 대한 문제는 좀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 다 주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벌써 70년이 지났고 70년이 뭐예요? 뭐 하여간 80년 됐죠? 예,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도 세계 5위 그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있고 여전히 주권이 제약돼 있는 전 세계에서 주권이 가장 많이 제약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본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정말 치사하게 우리가 그러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가는데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하시키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돈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돈 외국에 쓰는 거 아니고 국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결국 국내에서 돈이 돌아야 국내 총생산이 느는 건데 돈 여기다 쓰나 저기다 쓰나 어차피 우리 세금 걷어 쓰는 거 똑같은 건데 자꾸 비용이라는 말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 슬쩍 받을 것처럼 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중국에게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돼. 이번에도 중국에 갔더니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잠수함 얘기하지 마. 그거 너네 맨날 우리한테 그 자주국방 하라고 그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국방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게 중국 겨냥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막 얘기하다가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주한미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한미군 얘기도 하지 마. 그거 우리가 내보낼 때 되면 내보낼 거고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 들어와 있는 나라가 그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냐.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때 우리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만들 책임이 중국과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자꾸 그게 뭔데 빨리 얘기해봐. 명시적으로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을 결국 지키지 못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 선생님. 예. 잘 여기 빠져나가시네. 질문이 많아서 예. 그게요. 제가 방송 이런 걸 하면서 여기저기를 다 건드렸더니 질문이 여기저기 다 들어와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큰 틀에서 보면 그 장기적 전략 부재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수로서 그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세포에서 많이 사라져 가지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지난 정부하고 이번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면서 이제 한미동맹도 정말로 전략화 동맹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토대를 문재인 정부가 말게 만들었고 지난 정부에서 한쪽으로 많이 몰아가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고 이번 정부에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우리가 양쪽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우쪽으로 너무나 많이 끌고 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중간 보수까지 어떤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은 우리가 좌우를 관통할 수 있고 국내 정치와 별개로 어떤 뭔가 초당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전략은 만들어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우호적인 세력균형, 국력의 확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뭔가 좀 중도 보수를 끌어낼 수 있는 토대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덕택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중도 보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보수든 진보든 한미동맹 강화한다는데 반론을 들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큰 틀은 만들어졌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입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 토대를 만들 것이냐 이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훨씬 지금은 공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넓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의 그 입장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중국과 뭐 관계를 실적 협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았어요. 뭐 스몰렛 하이펜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 분야를 해서 착착착 목을 조여 나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리고 민주당 그 인사들이 갖고 있었던 뭔가 도덕적이고 우월한 이러한 또 교조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본다면 상당히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밑에 놓고 가르치려는 그런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받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공화당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팩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미중 사이에서의 뭐 입장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간이 만들어진다. 특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틀에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이제 입장인데 지금 트럼프 우리가 가장 그 혼란화하는 게 중국에서도 바라는 게 미국 중심으로 간다. 당연히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가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니까. 또 얼마나 갈 거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은 대통령께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안미 경쟁은 끝났다. 그러면 안보는 미국과 계속 하는데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미국이 변하면 거기 따라가야지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진보고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현재 우리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중국의 잠재적 위협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서 그 미국과 동맹을 깨고 대안을 플랜 B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역량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미국과 맞춰가면서 그 부분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 안보는 미국과 가야 된다.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는 이제 정부의 미시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중국도 이제 노말로 받아들여야죠. 한국이 동맹이 그 미국과 동맹이고 미국이 저렇게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왔는데 뭐 중국 그건 뭐 자기들의 위시풀 띵킹인 거고요. 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가 여전히 뭐 미중 사이에서 7대 3은 되지 않느냐. 뭐 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8대 2까지 가도 9대 1로 간다고 해서 뭐 중국이 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자기들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국내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 있고 이제 뭐 그 미시적인 한미 뭐 팩트리스트 이행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어쨌든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국내 전문가도 그렇고 미국 전문가들도 불확실하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래도 우리 그 외교당이 그건 잘합니다. 악마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을 해 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울퉁불퉁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우리 외교당국의 어떤 그러한 우리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대통령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처에서 반기를 실무 차원에서 들더라도 큰 틀에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팩트리스트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눌러버린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은 뭐 울퉁불퉁하지만 뭐 30년 수건 이번에 풀릴 거라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북미 접촉 여부 이거는 제가 뭐 기동령에서 그 정보 그 당국 쪽으로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죠. 다 입장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최후까지 좀 고민을 했다. 만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면 그 김정은이 그 여건이 만들어지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여건을 해줄 게 이제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기대했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미러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푸틴이나 김정은의 운신을 보기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저렇게 그냥 각개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다 더 어떤 다양한 그 로드맵이라든지 대안을 주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차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모든 공은 트럼프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중일 갈등 같은 경우에는 리트머스 시험지고 우리한테 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적 제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상치 못한 부분이 미국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지금 일본을 최대한으로 밀어붙이고 생각하고 일본이 당황하는 이유도 생각보다 미국이 뒤에 서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본을 히토리 통제라든지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뭐 우리에게도 뭐 대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저는 전략적 연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국방 당국에서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최종 정책 결정자 단계에서는 가셔야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경제 통상 부분에서 저는 트럼프가 제2의 닉슨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통상 부분 그리고 전략 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부분에서 우리와의 협력,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이 일기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신의 독이 더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카이치가 보여줬던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크게 단기간에 우리에게 그걸 올 가능성 없다. 그리고 그 NSS에서 보여준 것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 그 C5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건 원래 그랬잖아요. 그 저희 그 힘센 놈들 몇 명에서 맨날 하고 뭐 G7이 됐든 C5가 됐든 그건 지들 부분에 우리가 못 들어간 거는 뭐 사실이니까 뭐 입장이 바뀐 거고 대신에 거기에 미중러가 들어간다면 한반도 정세의 주요 행위에 들어가고 뭔가 진영 대립을 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폭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예. 예, 뭐 남은 시간 다 쓰시죠, 이왕 계속해서.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 그 성과 6개월 동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저효과지, 기저효과. 워낙 못했기 때문에 뭘 해도 기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생각보다 그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경험이라든지 이 안보라든지 국방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수행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기저 효과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실용 외교라는 것 자체는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 방법이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실용이라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저는 실용 외교가 필요하냐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저는 민정훈 교수님이나 정원봉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아까 토론해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꾸 미중 대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도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뭐 국무부 그죠? 뭐 이쪽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대중 강경론이 있지만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맵 포틴저가 왔습니다. 1기 때 이제 대중 정책 했던 사람이 와서 제가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자기 얘기와 트럼프 얘기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중 강경론, 일방적인 강경론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중 제재에 대해서 맵 포틴저가 이 서명을 돌렸습니다. 한 20명 돌려가지고 왜 대중 반도체 제재를 완화하느냐. 자기는 반대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더 완화시켜 버렸잖아요. 네, H200까지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는 NSS 보고서가 뭐냐면 이제 우리 힘이 없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을 그냥 포기한 거.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야 우리가 힘 없고 돈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이제. 저는 이런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거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1대1로 이제 상대하기에는 버거우니까 너희들이 나 도와줘야지 내가 중국은 좀 견제하지. 나 혼자만 하라고 나 앞으로 등 떠밀지 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민정 교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카이치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카이치가 잘못한 건 넘겨짚은 거예요. 이 얘기하면 내가 트럼프한테 칭찬받겠지. 라고 해서 넘겨짚어서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 트럼프의 반응은 뭐냐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해. 엄청 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NSS에서 그 대만 문제에도 한국이 개입해 전략적 그 유연성을 최대한 용인해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칭찬하느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내년 11월 선거 때문에 지금 대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대두를 빨리 중국이 많이 수입을 재개해야지만 미드웨스트에서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바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조적으로 이 무슨 교리나 그러니까 독트린이나 원칙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근데 학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학자들의 직업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정책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실용적으로 그 지금 변화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너무 변칙이 많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거를 학자들은 이제 일관성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너무 모순적이다. 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시간도 뭐 1, 2분 남았는데 뭐 제가 굳이 정리를 한다면 그 현실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데 일단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유동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너무 비관론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기민하게 잘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 외교 전반의 과제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차대조표, 구조적인 압박하고 기회의 창이 열릴 때 과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마지막으로 저도 계속 미국 연구자로서 그 이번에 나온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해석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저 혼자 발견한 거는 리더십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그 전략 보고서에서 리더십이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리더십이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더 몰아붙일 수도 있고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 뭐 한 6개월쯤 있다가 요 멤버가 다시 한번 모여서 중간 그때 이렇게 낙관적인 뭐라 그러나 전망하고 조금 이제 특히 박민희 기자께서 비관적인 과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맞았는지 뭐 한번 중간 결산을 해봤으면 하는 뭐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